네, 여러분 예금의 지급 업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금 업무까지 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지급 업무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예금 지급의 법적 성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금주의 청구에 의해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 계약이 소멸한다. 그 지급한다는 것은 예금 계약의 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예금 계약이 소멸.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예금주가 금융회사에 대해서 예금을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는 의사의 통지의 성격을 갖고, 의사 통지의 성격을 갖고, 자,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채무의 변제인 것이므로 변제에 의하여 예금 채무는 소멸한다. 예금 채무 소멸. 같은 말이죠. 그죠? 예금 채무가 소멸한다는 거나 예금 계약이 소멸한다는 거나. 자, 변제라는 것도 우리 민법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돈을 갚는 거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변제 공탁, 상계,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다라고 되는데, 자, 변제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맡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제라는 것은 돈을 갚는 거고요. 공탁은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맡기는 행위, 변제 공탁. 상계는 이제 수익과 지출 서로 퉁친다. 약간 표현이 좀 그런데 퉁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멸시효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고. 자, 예금의 지급 장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명 채권인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변제하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참 채무. 이 얘기는 이제 돈을 갚으러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예금 채권의 경우에는 예금주가 지명 채권이라는 것은 내가 내가 B에게 돈을 껐어요. 그러면 자, 돈을 껐어. 돈을 껐으면 이 A가 돈을 껐어요. 그럼 A가 B한테 돈을 갚으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지명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참 채무 원칙인데, 예금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금주가 금융회사에 나와서 이를 수령한다는 점에서 추심채무의 원칙이다. 뭐는 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예금은 뭐다? 추심채무다. 일반적인 지명채권 같은 경우에는 자, 지참채무가 원칙이지만 예금 같은 경우에 추심채무의 원칙을 갖고 있다. 추심채무의 원칙이다. 자,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줄. 또한 무기명 채권은 변제 장소에 정함이 없으면 채무자의 현 영업소의 지급 장소를 하며 영업 장소가 여러 곳인 데는 거래를 한 영업소가 지급 장소이다. 그러므로 무기명 예금을 지급해야 될 장소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 영업점이다. 자,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무기명. 자, 무기명 예금, 무기명 계좌, 무기명 예금 같은 경우에는 무기명일 경우에는 뭐다? 계좌 개설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정도만 여러분 챙겨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금의 지급 시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금이나 당좌예금과 같이 기한에 정함이 없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주는 금융회사 영업시간 내에 오면 언제라도 이제 돌려줘야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기한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자, 청구가 있을 때에만 채무부인의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도래하고 청구할 수 있을 때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추심 채무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추심 채무이기 때문에 예금의 기일이 도래하고 예금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그 얘기는 그때 이제 갚아야 된다. 청구가 있을 때 갚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예금의 기일이 도래해야 돼요. 기일이 도래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금의 지급과 면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책의 근거. 자, 면책의 근거 보도록 할게요. 면책의 근거. 자, 예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지명 채권이다. 따라서 진정한 예금주에게 변제할 때에는
하나여 금융회사는 예금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지 채무가 이제 없어진다, 책임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왜냐하면 예금 계약은 소비 임치 계약이므로 수취인인 금융회사는 예금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임치물을 보관하였다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정확한 사람에게 즉 채권자에게 정확히 주고 있는 건가, 변제를 내가 할 때 이제 정확히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을 진정한 예금주의인지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 진정한 예금주의에 대한 확인을 꼭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물론 그 가운데 쯤 물론 있죠. 거기 별표 쳐주시고 물론 아까도 보긴 했는데 양도선 예금증서와 같은 유가증권은 그 증권의 점유자가 이제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면 그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는 면책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예금 거래는 대량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서 신속한 예금 처리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여기서 준점유자라고 하는 건 점유자처럼 보이는 자 정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금 거래 기본 약관의 면책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자가 자,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지급이 유효하고 금융회사에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데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긴 있지만 조건에 다 부합하면 주는 것은 문제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1번부터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민법상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선의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즉 금융회사가 모르고 과실이 없을 때는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채권의 준점유자란 거래의 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이며 예금 거래에서는 예금 통장을 소지하고 자, 준점유자부터 볼게요. 준점유자. 자, 준점유자에게 준 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럼 준점유자가 어느 정도로 외관을 갖추어야 되냐? 그 외관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자, 1번 자, 예금 통장을 갖고 있고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장 및 신고된 비밀번호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ATM기를 이용하는데 자, 비밀번호를 알고 계좌번호도 알고 카드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으면 뭐 통장 거래도 요즘 되니까 다 갖고 있고 그러면서 돈을 뽑아가서 돈을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본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인지 뭐 친구인지 아니면 훔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면 ATM기 이용할 때마다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라는 안내문이 꼭 뜨죠. 그렇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유효한 것으로 된다. 약관상의 면책 규정. 지금 이거는 지금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점유자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얘기입니다. 자, 약관상의 면책 규정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면책 요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요건. 자, 민법과 약관상의 면책 규정을 하나의 면책 규정으로 본다면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에 관하여 면책을 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자, 일단 235쪽으로 넘어와서 면책 요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 요건. 자, 일단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일 것. 그러니까 준점유자의 조건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점유자여야 되고 그래야 면책된다는 거예요. 준점유자여야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감 또는 서명의 일치. 물론 사인도 베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거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정리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부러 그러면 안 되는 거. 선의 모르고 해야 되고 과실이 없어야 돼요. 따져볼 걸 다 따져봐야 돼. 선의면서 과실일 경우, 그러니까 무과실일 경우, 과실이 없으니까 무과실이어야 되죠. 과실이 없어야 되는 거고. 요럴 때 면책이 된다는 거. 면책 요건.
자, 지금 면책 요건 정리해 드린 겁니다. 면책 요건. 이건 준점유자의 기준. 이건 면책 요건.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정당한 예금주에 대한 청구인지 꼭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넘기셔서 예금 청구서가 정정된 경우도 살펴봐야 되겠고, 기한부 예금의 경우에는 기한부 예금의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확인할 게 좀 더 많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기한부 예금의 중도해지 이런 것들은 본인 의사가 꼭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금융회사 예금주 본인 사자. 자, 사자가 아니라 당사자. 이거 오타가 났죠? 여러분 체크해 두시고 당사자로 바꿔주시고, 또는 대리인에 대한 확인과 주의 의무가 가중된다. 왜? 어떤 경우에 기한부 예금의 중도 해지. 여기서는 기한부 예금의 중도 해지 꼭 챙겨주세요. 기한부 예금의 중도 해지. 해지의 경우는 책임이 가중된다. 책임이 가중된다. 자, 그 다음에 사고 신고, 뭐 이게 지금 분실 신고가 된 건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폰뱅킹에 의한 지급 자금 이체 신청의 경우, 두 번째 줄 후단부터 읽어볼게요. 밑줄 긋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자금 이체 시에 사정만을 고려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폰뱅킹 등록할 당시에 예금주의 주민등록증 진정 여부, 부착된 사진과의 실물 대조,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폰뱅킹 등록할 때 신분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그 신분과 맞는 건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 자, 편의 지급. 그 옆에다 여러분 예금주의 하남 이렇게 써그렸어요. 예금주의 하남. 자, 편의 지급이란 무통장 지급, 무인관 지급과 같이 약관이 정하는 예금 지급 절차를 따르지 않는 좀 이렇게 빠른 약식 지급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예금주에만 이제 해당이 가능할 수 있겠죠. 편의 지급은 예금주의 하나. 자, 거기 세 번째 줄 있죠. 예금주에 한해서 그거 꼭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예금주에 한해서. 그다음에 과다 지급 보겠습니다. 과다 지급. 과다 지급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지급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지급했을 경우에는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너무 많이 지급을 했어요. 그 은행에서 내가 10만 원을 찾아야 되는데 한 100만 원을 줬어요. 90만 원 더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음대로 쓰면 안 돼. 그건 어떻게 된다? 거기 그 다음 줄에 점유이탈물 횡령죄, 형사상 횡령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리면, 자, 과다 지급된 경우, 자, 과다 지급된 경우에 일단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있고, 그 다음에 형사상으로 보면 두 가지가 알면서 만약에 과다 지급을 받았으면 그거는 사기죠. 사기. 일부러 그랬으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거고, 모르면서 해도 그러니까 악의로 선의로 이렇게 해도, 자, 모르고 했어도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는 거예요. 자, 일부러 과다 지급을 받았으면 사기고, 모르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쓰게 되면 횡령죄가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예금의 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의 관리. 여기서 우리가 이제 민법상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237페이지 상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상속이란 일단 법적 상속과 뭐 유언 상속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땐 법정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 상속. 자, 여러분,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한국사도 공부하시잖아요. 계리식 준비하시다 보면, 그러면 뭐
고려 시대 때 전시가 시스템에서 뭐 구분전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조선 시대 과전법 시스템에서는 뭐 수신전, 훈량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자, 누군가 죽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구조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게 현대에 와서는 그게 상속제도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가족이 죽었을 때 다른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민법상의 제도가 상속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쉽게 상속에 대한 왜 상속이 그렇게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상속인은 우리가 약간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사람이에요. 승계하는 사람. 상속을 받는 자. 그 다음에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 이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망한 자가 피상속인이에요. 상속인이라고 얘기하면 상속을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야. 승계한 자. 승계한 자. 이거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상속부터 보겠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이라는 뜻이에요.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 일단 혈족 상속인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상속이라고 하는 순위를 제가 좀 일단 여러분 정해드리면 직계, 비속. 자, 직계, 비속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 아들이나 딸 이렇게 자녀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제 뒤에 보면 공동상속이라는 개념이 따로 이제 챕터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직계상속하고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배우자가 있으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배우자가 있으니까 어떤 직계비속이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직계 존속이 됩니다.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은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이건 자녀. 자, 이거는 자녀. 직계 비속은 자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 자, 여기도 배우자가 있으면 공동상속 배우자 받게 됩니다.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존속, 혈족은 아니지만, 이제 여기까지 혈족인 건데, 이제 혈족은 아니지만, 이제 배우자만 있게 돼요. 그럼 배우자만 받게 돼요. 배우자만. 자, 근데 여기 배우자가 없죠. 배우자가 없으면 그 다음에 받게 되는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형제자매가 받게 됩니다. 형제자매. 형제자매. 그 다음에 형제자매도 없어요. 그러면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을 받게 됩니다. 반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형제자매 이렇게 넓게 펴지는 거 반계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직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려오는 걸 직계, 이렇게 퍼지는 것을 반계라고 하는데, 사촌 이내에 반계 혈족. 자, 일단 이렇게 5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5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직계 비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자, 직계 비속은 자녀를 얘기하는 건데 양자와 또 친양자가 좀 다릅니다. 양자와 친양자가 좀 달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친생 부모, 자기를 낳아준 부모나 양부모 모두에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법정 혈족이므로 친생 부모 및 양부모 예금에 상속하나, 자, 친양자 같은 경우에는 양부모와의 관계는 사라지는 겁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것을 입양이라고 하는데요. 친양자 같은 경우에 양부모의 관계는 사라져요. 이거는 친생부모 관계는 사라져요. 친생부모 다시 친생부모도 상속 가능하고 양부모의 상속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친생부모의 관계는 사라지기 때문에 양부모와의 관계 얘만 상속
대상자가 돼. 양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만 받을 수 있다. 요거 여러분 챙겨드리고. 요거. 친양자. 자, 그 다음에 또 태아는 원래 여러분 권리 능력은 제가 아까 뭐와 함께 발생한다고 그랬죠? 민법상 출생과 함께 발생한다고 그랬죠? 출생. 그래서 출생과 함께 권리 능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태아는 권리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상속이 하나요?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태아도 권리 능력이 있다. 태아도 상속 가능하다. 상속에 한해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 237페이지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순위 직계존속. 자, 이건 지금 혈족만 얘기하기 때문에 형제자매. 그다음에 4순위가 사촌이네 반계 혈족 되는데 어쨌든 배우자는 직계 비속 또는 직계 존속의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다 배우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이라는 제도는 남은 가족에 대한 그 보장이기 때문에 남은 가족 중에서 제일 지금 생계에서 위협받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배우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는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4번을 먼저 좀 볼게요. 공동상속과 상속분 보도록 할 텐데 거기 세 번째 줄에 상속분은 배우자에게는 1.5, 그 밖의 자녀에게는 1의 비율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1억 5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1.5, 이 사람이 받는 것의 50%를 가산하여 받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배우자는 항상 1.5배를 받는다 라고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1.5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대습상속을 볼게요. 대습상속. 자, 대습상속은 두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지위를 순위에 가름하여 순위를 대신하여 상속권자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대습상속이라는 얘기는 대신해서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가 있고 A가 B와 결혼을 해서 자, B와 결혼해서 갑과 을이라고 하는 이렇게 갑을 낳고 을을 낳았어요. 그러면 을을 낳는데 자, 그리고 이 을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젠 누구라고 할까요? 갑을 병과 결혼을 했습니다. 병. 그래서 정이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만약에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A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하고 그리고 A가 사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요? 7억을 남겼습니다. 7억. 자, 7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7억을 남겼으면 자, 갑과 을과 B 요 세 사람이 상속자죠. 요 상속자인데 안타깝게도 을은 그 전에 죽었어요. 근데 병은 재혼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 을이 받을 상속분에 대해서 병과 정이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아까 배우자가 1.5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 7억을 받았으니까 원래는 이게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요 7억을 나눠 갖기 위해서는 자, 왜냐하면 얘보다는 얘가 배우자가 1.5배를 더 받아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런 분모로 이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배우자는 3억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들은 예를 들어서 아들은 이거 아들이라고 해봐요. 아들은 2억을 받게 될 것이고 딸이 2억을 받을 텐데 그 딸이 죽었기 때문에 이 2억을 병과 정이 나눠 갖는 겁니다. 병과 정이. 자, 이렇게 이때 병과 정이 받는 이 상속 금액을 우리가 대습상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습상속. 대신해서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금액을 굳이 얘기하면 이거는 다시 1.5배를 더 받아야 되니까 5분의 2에 1.5배 하면 5분의 3이죠. 예, 5분의 2, 5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5분의 3을 이제 2억의 5분의 3을 병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억의 5분의 2를 정이 받게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 암산을 하면 병은 1억 2천을 받게 되고 정은 8천을 받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요런 거를 뭐라고 한다? 대습상속. 여러분들한테 상속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대습상속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니까 원래는 을이 이제 상속 대상자잖아요. 뭐라서? 직계 비속이라서. 근데 미리 죽었어요. 발생하기 전에 죽었으면 그 남은 가족들에 대한 책임도 진다는 겁니다. 그게 대습상속 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자, 밑줄 걷죠?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지위를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권자가 된다라는 거. 아, 그러나 여기도 밑줄 걷죠. 그러나 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하는 경우에 만약에 여기 이 병이 재혼을 했어요. 재혼한 경우에는 인척관계가 소멸됨으로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공동상속과 상속분은 미리 봤습니다. 배우자에게는 1.5배, 그 밖의 자녀에게는 1의 비율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상속재산 공유의 성질 볼게요. 자,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즉 적극적 재산도 승계하고 소극적 재산도 승계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적극적 재산은 이렇게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거고, 빚이 상속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따져야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공유설과 합의설이 무슨 뜻이냐면, 먼저 공유설 볼게요. 공유설. 밑줄 긋습니다. 공유설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각각의 지분을 가지며 그 지분을 자유로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갑 같은 경우가 이제 2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2억에 한해서는 자기가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고, 합유설은 뭐냐면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른 지분을 가지긴 하지만 상속재산을 분할하기까지는, 합유설이라는 것은 이제 나중에 공동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공유설은 그 전에 쓸 수도 있어. 이 사람이 2억을 받을 거기 때문에 2억에 내에서는 만큼은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공유설이고, 아직 상속재산 분할하기 전까지는 공동재산에 대한 지분의 처분은 밑줄 긋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견해가 합의설이에요. 못 쓴다는 거죠.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분할이 되기 전까지는. 공유설은 분할이 되기 전에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은, 그 지분만 2억만큼은. 근데 자, 아직 근데 나눠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분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배가 된 다음에 써야 된다는 게 합의설. 그 다음에 분배가 되기 전에도 내가 받을 것만큼은 쓸 수 있다는 게 공유설인데, 우리 통설은 뭐냐면 공유설입니다. 공유설. 공유설이 통설이 된다라고. 자, 여기서는 여러분 꼭 공유설 챙겨주고, 공유설. 자, 그 정도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까지 봤던 것은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의 순위와 그 다음에 상속의 금액과 기타 대습상속이라든가 뭐 배우자의 공동상속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특이하게 봤고요. 이제는 유언상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상속. 유언상속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상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정해놓은 상속이 아니라 이건 지금 증여에 가까운 거예요. 증여. 그래서 우리가 유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증에 대해서 좀 볼게요. 유언상속. 자,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유언에 따른 재산의 증여행위를 말한다. 증여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유증의 형태로는, 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정 비율의 자산과 하는 포괄유증과 그 다음에 특정 유증이 있다.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유언을 확인해야 돼요. 유언을 확인해야 되고, 가정법원에서 유언을 좀 확인해야 돼요. 어디서? 가정법원에서. 가정법원에서 유언을 좀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유언 집행자의 확인. 유언 집행자는 이제 유언을 들은 사람이에요. 유언을 들은 사람인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이 잘 사는 집에서는 변호사 있죠, 변호사.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